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샘물 5번째 소단원 연력학 법칙 관련된 부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까지 첫 번째 소단원부터 네 번째 소단원까지는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이 연력학에선 그럼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연력학이란 과목 자체는요, 어떤 기체 덩어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체 덩어리 안에는요, 수많은 입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입자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다뤘던 그런 질점 역학처럼 이 모든 하나하나의 입자를 분석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입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통계를 내고, 그걸 이제 정립한 과목을 열통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리학과를 가시면은 전공 과목으로 열통계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고등학교 버전으로 배우는 거를 연력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서 그걸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열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뭐 열과 일의 관계, 그리고 에너지, 엔트로피 이런 것들을 규명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 에너지에 대한 법칙과 근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열 통계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능에서는 지금 한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출제되는 유형은요, 이렇게 PV 그래프, 압력과 부피에 대한 그래프거든요. 이거를 해석하는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순서대로 쭉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열이라는 건데, 그 제목 자체가 연력학 법칙이니까 열이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 열은 뭐냐면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근데 어떤 에너지냐면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고온체에서 저온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열에는요, 방향성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열은, 그러니까 물론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외부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자발적으로는 저온체에서 고온체로 이동을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의미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적 있잖아요. 손에다가 얼음을 올리면 어때요? 차갑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제 내가 추운 데에 가면은 막 냉기가 느껴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냉장고를 열든 얼음을 내 손에 올려놓든 내가 추운 곳에 가든 냉기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열을 그 저온체 쪽으로 뺏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에 상대적으로 춥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손에 얼음을 올려놓으면 얼음이 녹잖아요. 그거는 내 손에 있는 열이 얼음으로 이동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열을 빼앗겼기 때문에 나는 차갑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열이라는 거는 에너지고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이동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좀 용어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그 온도는 뭔가요? 온도랑 열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열이라는 건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온도는 뭐냐면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물체의 뜨겁거나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그냥 상대적으로 이건 좀 미지근한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잘 사용하는 온도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섭씨 온도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도씨라고 쓰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람의 체온은 36.5도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섭씨 온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한 거죠? 물이 어는 온도를 0도, 그리고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로 정한 다음에 그거를 등분을 한 거죠. 100등분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섭씨 온도라고 부르고, 또 자주 사용하는 온도는 절대 온도인데, 이런 거는 뭐 우주에 관련된 과학을 다룬다거나 아니면은 방금 우리가 이런 연력학 관련된 걸 다룰 때는요, 거의 절대 온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위는 켈빈을 사용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절대 온도랑 섭씨 온도 간의 관계는, 내가 이 섭씨 온도에서 273.15도씨를 더해 주시면 그게 바로 절대 온도가 된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좀 사실 시험에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이걸 물어보는 시험은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열평형 상태라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우리가 열은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온의 물체랑 저온의 물체를 붙여놓으면 얘네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열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열평형 상태. 그리고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이게 공식도 있긴 한데 사실 물리학 1에서는 공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반드시 얘랑 얘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고온체의 온도가 100도씨고 뭐 저온체의 온도가 뭐 예를 들어서 20도씨래요.
그러면 얘네 열평형 상태의 온도는 무조건 이 둘의 평균인 60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당연한 게, 왜냐면 봐봐. 지금 우리가 한강물에다가 굉장히 뜨거운 쇠구슬을 던져보세요. 그럼 한강물 온도가 갑자기 막 60도로 끌어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얘네는 반드시 그 중간에서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뭘 살펴볼 거냐면요. 이상기체가 하는 일에 대한 거를 살펴볼 거예요. 교재는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78페이지에 지금 열 부분 다 한 거고요. 나머지 제가 이렇게 칠판에 안 적은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기체가 하는 일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상기체가 뭔지도 옆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이상기체 같은 거는 내가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이상적인 기체를 의미하는 거고, 원래 기체 분자들끼리 인력을 가지고 있고 크기도 있고 부피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분자들끼리 서로 당기는 힘인 인력을 무시하고, 그리고 기체 분자들의 뭐 크기라던가 부피 같은 걸 무시하고, 그리고 충돌할 때는 탄성 충돌을 한다는 걸 전제로 깐 기체를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 기체랑은 약간 차이점이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이상기체로 보는데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상기체가 하는 일이라고 써놨는데 일 우리가 배웠어요. 저번 단원에. 일 뭐였어요? 일은요, 힘과 거리의 곱으로 썼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과 거리의 곱을 쓸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거 피스톤이에요. 피스톤. 주사기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사기에 압력이 얼마래요? 압력이 P래. 그 압력이 뭐죠? 압력은 뭔가요? 압력. 이거 사실 중학교 때 다 배우고 오는 건데 그래도 친절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가 여러분들 위에 올라간 거예요. 딱 두 발로 딱 올라갔어요. 그럼 죽을까요? 뭐 안 죽겠죠? 아무래도 그냥 등을 딱 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겁긴 하겠지만, 근데 제가 굉장히 뾰족한 구두를 신고 이렇게 팍 올라간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좀 목숨이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압력과 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뾰족한 구두를 신고 올라가는 거랑 그냥 올라가는 거랑 제 무게는 변하나요? 안 변하죠. 그게 뭐가 변한 거야? 내가 눌러주는 그 단면적이 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압력이란 거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요. 압력이란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내 무게는 똑같은데 눌러주는 그 단면적이 뾰족하면 어때요? 그러면 압력은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뾰족한 신발을 신고 올라갔을 때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압력이 크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무게가 큰 게 아니라. 눌러주는 그 힘이 아니라 압력이 큰 거죠. 그리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풍선 같은 거 터트릴 때도 뾰족한 걸로 찌르면 잘 터지잖아요. 그 이유도 단면적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압력이 크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보통 우리는 뭐 파스칼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독자적인 단위로. 아니면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뉴튼 퍼 미터 제곱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좀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그럼 아무튼 간에 이제 이상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공식을 알아볼 건데요. 자, 봐봅시다. 내가 이거 뭐라고 했어? 내가 만약에 이 기체 분자들은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이 피스톤을요, 이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버린 거야. 그럼 그때는요, 우리가 이 내부에 있는 기체가 외부로 일을 해줬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그 일을 얼만큼 해준 거냐면, 자, 내가 여기 거리를 뭐 델타 X라고 써볼게요. 델타 X. 그러면 여기 미는 힘이 얼마냐? 여기 단면적을 A라고 다 보자. 그럼 미는 힘은 얼마냐? F는 얼마예요? 넘겨보시면 P랑 A의 곱이죠. 그럼 P랑 A의 곱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동거리는 얼만큼이에요? 델타 X만큼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단면적이었고 얘는 이 원기둥 이렇게 이 원기둥의 높이가 됩니다. 델타 X는. 그러면 얘는 그 단면적과 높이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바로 부피가 나와요. 부피. 그래서 얘를 뭐라 쓸 수 있냐면 P 델타 V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상기체가 한 일을 구하라고 하면요, 얘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압력과 뭐를 곱해줘? 부피를 곱하는 게 아니라 부피의 변화량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부피가 안 변했어. 그럼 그때 한 일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게 늘어나거나 반대로 줄어드는 경우도 일이 0은 아닌 거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피가 늘어나는 상황이 있고요. 부피가 뭐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럼 만약에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 얘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반대로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는 경우 우리는 일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기체가 이 내부에서 외부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피스톤이 압축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의 압력이 작고 외부의 압력이 크면 압축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일이 양수면 일을 한 거고요. 일이 음수면 일을 받은 거예요. 어차피 얘 부호를 그대로 따라갈 거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부피가 증가하면 얘도 플러스가 되고 일도 플러스가 되고 일을 했다고 표현하고, 부피가 줄어들면 일이 음수가 되고 일을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차피 압력 같은 거는 변화량을 보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양수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델타 V의 부호로서 우리가 일을 한지 받은지를 판단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좀 그려보자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열역학 과정이 일어났대요. 그럼 이때는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보다 증가했죠.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거 P고 델타 V잖아요. P 델타 V 곱했죠. P랑 델타 V를. 얘 지금 Y 값이 P고 X 값이 V죠. 그래프. 그러면 내가 얘는요 곱했기 때문에 넓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넓이가 뭐가 되겠어? 이 넓이가 바로 한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얘는 양의 1을 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는 어때? 요 넓이만큼 일을 부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디냐면요. 그 78페이지에 압력 부피 그래프라고 되어 있고, 지금 보이세요? 기체가 외부의 일을 함, 기체가 외부의 일을 받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방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녹색깔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그림 있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때는 이 내부 면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 이 내부 면적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기체가 한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위쪽 봐봐, 위쪽. 이때는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부피가 증가했죠. 그러면 요 밑면적만큼 어떻게 된 거야? 이 밑에 면적만큼 일을 다 한 거예요. 일을 한 거라고. 기체가 내부에서 외부로 일을 한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 부분은 어때요?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은 부피가 감소하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이만큼은 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만큼 일을 했는데 이 파란색만큼 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체는 내부에 있는 면적만큼 일을 한 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PV 그래프가 나온 다음에 일과 관련된 거 나오면요. 그냥 이 방향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넓이를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배운 거예요? 이상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일. 박스를 좀 잘 쳐두겠습니다. 일. 그 다음에 저희는 뭘 배울 거냐면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는 걸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를 좀 수업하면서 느끼는 게, 사실 이 연력학 과정은 더 굉장히 복잡하고 좀 유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은데 물리학 1에서는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수업을 들으실 때 되게 찜찜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그냥 좀 받아들이자 그냥 그렇다니까 그렇구나 라는 부분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지우고 조금 설명을 해보면, 우리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뭐냐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체 분자들의 역학적 에너지 합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전에 그 기체가 있으면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입자들 하나하나 포텐셜 에너지도 들고 있을 테고 운동 에너지도 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체가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을 들고 있을 테고, 그리고 그런 기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린 이거를 이렇게, 얘는 합을 의미하는 거야. 합. 모든 것들을 다 합쳤다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 기체는 이상기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상기체.
그쵸? 근데 이상기체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상기체는 분자 간의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끌어당기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인력이 없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요. 포텐셜 에너지가 빵이라는 걸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좀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억나요? 그거 왜 생기는 거냐면 지구가 어떤 물체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이 내가 올렸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면 나중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거 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기체 분자끼리 인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끌어들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포텐셜을 정의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들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차피 포텐셜 에너지는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것도 78페이지 아래 기체 내부 에너지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부 에너지를 U라고 써요. U. 그래서 이 U는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비례합니다. 뭐라고 돼 있죠? 뭐라 비례한다 돼 있어? N과 EK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운동 에너지 평균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얘는 분자수예요. 이 분자수랑 몰수랑 운동 에너지의 곱과 비례한다는 거지, 내부 에너지는. 그러니까 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어떤 거예요? 그때 내부 에너지가 크다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이런 상자에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막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기체 분자들의 역학적 에너지 합을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냥 기체 분자들이 많기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때? 이때는 내부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근데 심지어 운동 에너지까지 크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더 커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계식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랑요 온도가 비례하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막 크고 활발할수록 뭔가 좀 느낌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분자들이 막 빨리 돌아다니면 온도가 높아질 것 같지 않니? 뜨겁게? 그쵸?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선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는 얘랑도 비례하는구나. 온도 T.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교재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방금 전에 쓴 이 식과 그리고 중학교 때 배운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요 하나의 식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거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PV는 nRT. 얘를 뭐라고 불러? 이거는 좀 유명해서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얘를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적은 것 중에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물론 다 기억은 하고 계셔야겠지만 특히나 중요한 거 이겁니다. 1 뭐였어요? 이상기체가 한 일은 FS인데 정리했더니 P 델타 V였죠. 그래서 얘는 얘가 되더라.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거 내부 에너지 중요합니다.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썼잖아요. 뭐 이 몰수랑 운동 에너지랑 비례하고 그리고 이 몰수랑 온도랑 비례한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를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다 할까? 내부 에너지는요. 뭐랑 비례하냐면 어차피 근데 물리학 원의 대부분 문제들에서는 이 몰수, 그러니까 이 분자들, 기체 분자들의 수를 이 분자들의 수를 조작하는 문제가는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아요. 보통 얘는 거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걸어두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이 내부 에너지는 뭐랑 비례해? 운동 에너지랑 비례하고요. 그리고 이 운동 에너지는 온도랑 비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돼요. 자, 그리고 이 이상기체 방정식도 좀 체크를 해두세요. 이것도 우리가 문제 풀 때 해석을 할 때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과 내부 에너지랑 이상기체 방정식 이렇게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토대로 연력학 1법칙이라는 거를 정의하거든요. 이 연력학 1법칙이라는 건요. 결론은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바로 써보면요. 이렇게 써요. Q는 델타 U 플러스 W.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우리는 열량이라고 부릅니다. 열량. 내가 어떤 열량
어떤 열량은 어떻게 정의되는 거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한 일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어디서 배웠어? 이거 어디서 배웠죠? 여기서 배웠죠. 그리고 내부 에너지 어디서 배웠어요? 내부 에너지는 여기서 배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부 에너지를 배웠고 이를 배웠기 때문에 그거 두 개의 합이 열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어떤 에너지, 열량, 어떤 특정 열량을 넣어주면요, 그거는 내부 에너지랑 일로 분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표 보이세요? 교재 79페이지에 Q, 델타 U, 1, 그리고 W, 뭐 흡수, 뭐 증가, 뭐 1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호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요, 내가 어떤 이런 열 기관에 열을 흡수를 했죠. 이렇게 열을 만약에 흡수하게 되면요, 이때는 부호를 우리가 플러스라고 써줍니다. 근데 반대로 열을 방출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 이때는 뭐라고 써? 음수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누구랑 비례하지? 얘는 온도랑 비례하잖아요. 그쵸? 그 온도가 증가하면은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고? 증가하는 거예요.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다 적어보자면 온도가 증가하면요, 델타 U는 뭐가 돼?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온도가 감소하게 되면요, 델타 U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호를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 있죠. 1. W. W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어요? 부피가 증가하면 W는 양수가 되는 거고, 부피가 감소하면 W는 음수가 되는 겁니다. 일을 했다,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한 게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열역학 1법칙 이것도 별표 좀 쳐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풀 때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풀고 분석을 할 때는요, 이 이상기체 방정식과 열역학 1법칙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실전적으로 쓰는 공식은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 이 두 가지 이용해가지고 푸는 건 앞으로 쭉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뭐냐면요, 이 열역학 1법칙과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열역학 과정이라는 거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 열역학 과정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네임드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임드가 뭐죠? 네임드. 그러니까 좀 잘 알려진 거를 얘기해 보겠다는 거야. 우리가 사실은 이 네 가지 과정 외에도 다양한 과정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좀 독특한 과정들, 좀 독특하다는 거는 제한 조건을 굉장히 좁게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독특한 과정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그래프랑 이상기체 방정식과 열역학 1법칙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거를 먼저 학습을 하신 다음에 쭉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역학 과정은 뭐냐면요, 등적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등적 과정은 뭐냐? 이 등자가 같을 등자고요. 이 적은요, 쌓아 올리다, 적, 부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피. 그래서 이 등적 과정은 뭐냐라고 하면요, 델타 V가 0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델타 V가 0. 즉, 부피가 안 변하는 과정을 의미해요.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그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어때요? 내가 A에서 출발해서 B로 변했대요. 기체의 상태가. 그러면 압력은 증가했죠. 그러나 부피는 어때요? 부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피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무슨 과정이라고 부른다고? 등적 과정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황을요, 여기다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분석할 때는 뭐랑 뭐 사용한다고 했지? 이상기체 방정식과 열역학 1법칙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Q는 델타 U 플러스 W, 그리고 PV는 N, R, T. 근데 뭐 N과 R은 뭐 상수처럼 이렇게 아예 지워버리고 시작을 해도 돼요. 왜냐면 기체의 분자수는 제가 조정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R은 진짜 상수기 때문에 그냥 PV랑 T랑 비례한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걸 통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우선은 얘는 부피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면 안 변하기 때문에 얘도 지워버려. 부피가 안 변하니까. 그쵸? 근데 그때 압력은 어떻게 돼? A에서 B로 갈 때는 압력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압력은요 증가한다고. 근데 지금 좌변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변도 증가해야 되죠? 그럼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 또한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W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력학 1법칙에서는. 왜? W는 뭐라고 쓸 수 있어서? 일은 압력과 부피 변화량의 곱으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는 부피가 지금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한 일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그리고 온도는 지금 어떻게 돼요? 온도가 증가하죠. 그럼 내부 에너지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얘가 플러스였다는 건요. Q도 플러스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은요. 어떤 열기관이 있어요. 자, 어떤 열기관이 있으면 여기다 뭘 넣어준 거야? Q를 넣어준 거예요. 흡열 반응을 한 거야. 흡열. 근데 이때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야? 이 Q 넣어준 게 전부 다 내부 에너지로 몰빵이 된 거예요. 근데 내부 에너지는 누구랑 관련이 있었죠? 내부 에너지는 온도랑 관련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열을 넣어줬는데 온도를 올리는 데만 이 열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등적 과정? 그리고 뭐 반대로 내가 이 B에서 출발해서 A로 갔다면 이 화살표 다 반대로 그려주시고 여기 마이너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 과정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 보겠습니다. 등압 과정이래요. 등압 과정. 이것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등압, 압력이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P가 일정, 그러니까 델타 P는 0이라고 쓰겠습니다. 델타 P는 0.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러면 이때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이것도 써보죠. Q는 델타 U 플러스 W, 그리고 PV는 nRT.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지울 거를 지워주시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자, 얘를 지워주세요. 어차피 일정할 거기 때문에. 근데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죠? 이 과정에서는 A에서 B로 간다고 했을 때 부피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피를 증가한다고 표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좌변이 증가하기 때문에 얘도 우변이 증가해야 되고, 그럼 얘가 증가하겠죠. 됩니까? 자, 그러면 얘네 한번 부호 판단해 볼까요? 일단 이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관련된 친구였기 때문에 온도가 오르면 무조건 델타 U는 양이 돼요. 양. 그쵸? 그리고 얘는 어때요? 얘는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얘도 무조건 양이 돼요. 그럼 여기도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될까요?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내가 어떤 열기관에다가 Q를 넣었더니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죠. 온도가 올라간 거야. 그리고 일도 했어요. 그쵸?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된 거야? 부피도 늘어난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그림을 어디 그려놨냐면 이것도 79페이지 등압 과정 보시면 오른쪽에 그래프 아래 그림 그려진 거 보이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하고 그래프 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등온 과정은 뭐냐면요. 등온 과정. 얘는 온도가 일정한 과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써볼까? 델타 T가 0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등온 그래프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거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럼 만약에 내가 온도가 일정하다면 어차피 얘네들도 일정하기 때문에 압력과 부피는 어때요? 반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X랑 Y랑 곱했는데 걔가 어떤 특정 상수 K로 일정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Y축, X축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온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예를 들어서 T1이라고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든 온도는 전부 다 T1으로 동일하다는 거야. 그럼 또 다른 등온선을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T2. 이것도 여기 쓰나 온도가 T2로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T1과 T2 중에는 온도가 누가 더 높을까요? T1과 T2 중에. 정답은요. T2가 높습니다. 이거 어떻게 아신 거죠?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자, 봐보세요. PV는 T랑 비례한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압력과 부피의 곱이 클수록 온도도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아무 데나 집어봐.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부피는 같지만 압력은 누가 더 커요? T2 쪽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좌변의 곱이 T2 쪽에서 더 크단 말이야.
그럼 온도도 T2가 더 크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이 등온선의 온도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무튼 이 등온 과정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 그리고 P분의 nRT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다 일정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요, 등온선을 쭉 타고 가는 걸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어때요? 등온 과정인 거 왠지 알겠죠? 어차피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부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부피는 얘도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면 반드시 누가 떨어져야 돼요? 압력이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부피가 2배 증가하면 뭐 압력은 2배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온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예요. 델타 U가. 온도가 안 변하니까. 그럼 내가 Q를 넣어줬죠? 그럼 얘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한 1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플러스 W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열기관 같은 경우는 내가 흡열 반응을 했는데 그 열을 전부 다 어디에 사용한 거야? 일하는 데 사용을 한 거죠. 온도를 올리는 데 쓴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등온 과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열 과정은요, 지금 얘네는 다 좀 특징이 있는 게 우리 이상기체 방정식이 P, V랑 T가 변수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V를 안 움직이게 한 게 등적 과정, P를 안 움직이게 한 게 등압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온도를 안 움직이게 한 게 등온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이름이 다르죠. 나머지는 다 등이었는데 얘는 단이 나와, 단. 이 단은요, 차단할 때 단자예요, 차단. 그럼 뭘 차단하는 거야? 열을 차단하는 거예요, 열을 차단. 그러니까 얘는 Q가 0인 과정을 의미하는 거야. 한번 봐볼까요? Q는 델타 U 플러스 W, PV는 nRT.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자, 근데 뭐가 0이라고? Q가 0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대체? 자, 네, 그래프도 다시 그려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얘가 0이라면 얘네 부호가 어때야 돼요? 달라야 돼요. 크기는 같고 부호가 달라야지만 0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거꾸로 역초적을 해보는 거야. 1이 양이라는 건요, 부피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부피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다시 써보자. 자, 부피가 증가했다고. 얘가 이렇게. 그리고 내부 에너지가 변화량이 음수라는 건요, 온도는 어떻게 된 거죠? 온도가 내려간 거예요. 지금 우변은 어떻게 되고 있어? 우변은 전체 값이 감소하고 있는데 좌변은 V 때문에 증가하고 있죠. 근데 얘가 지금 등식이 성립해야 되므로, 그러면 좌변도 감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변처럼. 그럼 대신에 P가 얼만큼 어떻게 되면 돼? 더 많이 떨어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열 과정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시잖아요. 그러면 압력은 떨어지고 부피는 오르고 온도도 떨어지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자, 봐보겠습니다. 압력은 떨어지고 부피는 증가하고 온도는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그래프가 완성이 돼요. 자, 봐볼까? 부피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피는 부피 증가하고 있어요. 부피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압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압력은 내가 여기서 여기를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압력은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온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T2라는 등온선에서 T1이라는 등온선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온도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열 과정은요, 되게 출제가 자주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반드시 잘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열 과정은 제가 좀 외우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요거 이상기체 방정식 썼을 때 가운데 거 지금 P, V, T 순서대로 쓰죠. 그럼 만약에 이 가운데 게 올라가면요, 나머지는 내려간다고 그냥 외워버려도 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내 올 내 아니면 올 내 올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여기서는 내 올 내인데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얘가 음이고 얘가 양이고, 그러니까 즉 그래프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그때는 이 내 올 내가 반대로 올 내 올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단열 과정은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잘 학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쓴 게 네임드 연력학 과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이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보통 이런 게 좀 자주 문제에 출제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다 이게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이거 이상기체 방정식 써드린 거 있죠. 이거는 그 날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연력학 과정의 이상기체 방정식 해석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 막 네모치고 동그라미 쳐가지고 화살표 표시한 거 있죠.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단열 과정의 예시 같은 거는 그냥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이렇게 지 표면에 공기 덩어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급격하게 팽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풍선도, 내가 헬륨 풍선 날리면 하늘에서 점점점 팽창하다가 터지는 거 아세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는데, 내가 이 지 표면 근처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너무 빨리 급팽창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열이 출입할 시간이 없어요. 열이 출입할 시간이 없으면 단열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지금 부피가 증가했잖아. 그럼 압력이랑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내가 위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요,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내려가고, 그로 인해서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도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급팽창하는 경우,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단열 과정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뭐 높새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뭐 산 같은 데 있잖아요. 내가 산을 공기가 타고 올라갈 때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급팽창하게 돼요. 이런 것도 우리가 단열 과정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 과정들 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연력학 2법칙에 대한 거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자, 연력학 2법칙은요 1법칙처럼 공식이 뭔가 딱히 이렇게 정해져서 우리가 물리학원에서 학습하지 않아요. 연력학 2법칙은 뭐냐면요, 어떤 자연현상의 방향성에 대한 거를 정의한 걸 우리가 연력학 2법칙이라고 부르거든요. 교재 페이지는 한 페이지 넘기면 되고요. 그래서 그럼 자연현상의 방향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가역 과정이라는 거랑 비가역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가역은 뭐냐면 이 가짜가 가능하다 할 때 가짜고, 역은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과정을 가역 과정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가역 과정 같은 경우는 돌아갈 수 없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있잖아. 한 번 뱉은 말, 엎질러진 물은 뭐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비가역 과정을 설명하는 속담이 되는 거야. 내가 한번 엎질러진 물은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힘을 개입해가지고 어떻게 뭐 잘 퍼서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걔가 자발적으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비가역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가역 과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진자운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자운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진자운동. 이것도 실제 현실에서는 점점점 얘가 줄어들다가 언젠가 멈추겠죠. 근데 만약에 공기저항이나 이런 마찰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유지하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가역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하는 진자운동.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가역 과정이 가능한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자연현상에 대한 건요, 비가역적으로 한 방향성을 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비커에 물을 담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라면 스프를 떨어뜨리는 거야. 이렇게 라면 스프를.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사방으로 퍼지죠. 그럼 이거 다시 스프랑 면을 분리할 수 있나요? 뭐 물을 끓여서 물을 증발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얘가 분리가 되나요? 아니죠. 보통은 퍼지는 방향, 확산이 되지 얘가 응축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확산이 바로 이 비역학 과정에 가장 자주 나오는 예시 중 하나가 된다는 거죠. 확산. 뭐 향수 냄새가 확산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뭐 라면 스프가 확산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비가역 과정에 해당이 된다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럼 연력학 2법칙은 뭐냐? 그래서 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연력학 2법칙은요, 첫 번째, 열이라는 건요 항상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이동한다. 이것도 연력학 2법칙이 되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요, 여기 좀 많이 써있긴 한데 그냥 좀 중요한 것만 좀 적어드릴게요. 내가 일이라는 건요, 일을 하면요 얘를 100% 열로 치환을, 그러니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열이라는 건요 1로 전부 다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조금 있다가 열기관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열기관. 이 열기관은 뭐냐면요 이 열기관에다가 내가 열을 넣어주잖아요. 얘가 일을 하는 장치를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넣어준 열을 온전하게 1로 100%를 다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요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술력이 부족해서 못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애초에 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연력학 2법칙 중 하나고, 그리고 이런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방향은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엔트로피가 뭐죠? 엔트로피는 쉽게 얘기해서요 그냥 무질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얘는 무질서도야. 무질서도. 질서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질서가 뭐야? 자, 제가 여기 써볼게요. 이 케이스랑요 그 다음에 얘랑 누가 더 질서 있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 중에? 당연히 왼쪽이 좀 더 질서 있죠. 그쵸? 그럼 무질서한 거는 누구예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 오른쪽이죠. 그럼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건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즉 질서가 있는 상태에서 질서가 없는 상태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현상에 대한 이런 어떤 사건은요 이런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잉크도 마찬가지, 잉크나 라면 스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질서 있게 한 점에 모여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가 확산이 되면은 무질서하게 퍼지죠? 이것도 이때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 중에 테넷이라고 이 엔트로피를 소재로 다룬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항상 우주에서, 우리 이 우주 안에서는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 엔트로피가 감소하게 되면 이라는 걸 주제로서 다룬 영화입니다. 테넷.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뭐 짧게 보는 거라도.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연력학 2법칙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지금 요거 얘기하면서 열기관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열기관. 이 열기관이라는 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고온체의 물체에서 좀 다시 잠시만요. 자, 고온체에서 또 열기관, 여기 저온체. 네, Q1이란 걸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온체로 Q2라는 열을 방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식으로 써보잖아요. 그럼 이 Q1이라는 거는 전부 다 1로 절대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연력학 2법칙이기 때문에. 법칙이라는 건요 절대로 위배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내가 Q1을 넣어준 게 전부 다 1이 될 수는 없다고요. 그럼 내가 이 Q1으로 넣어준 거는 어디랑 어디로 분산되는 거예요? Q1이라고 넣어준 건요 1과 Q2로 분산된다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 효율은 뭐냐면요 열 효율, 어떤 이런 그 열기관이 일을 할 때 얼만큼 효율적이냐를 물어보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열 효율은요 보통 E라고 쓰고, 얘는 뭐라고 쓰냐면 항상 우리가 어떤 거의 효율은요 투자 대비 한 일, 그러니까 투자 대비 성과예요. 투자 대비 성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1시간 했는데 성적이 잘 나왔어. 그럼 효율이 좋은 거죠. 근데 공부를 10시간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효율이 나쁜 거예요. 그럼 봐봐요. 내가 1시간 공부해서 100점 맞은 거랑 10시간 공부해서 100점 맞은 건 효율이 같은 건가요? 그것도 효율이 같은 게 아니죠. 투자를 적게 했는데 성과가 높은 게 효율이 좋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써야 돼? 얘는 투자 얼만큼 한 거야? Q1만큼 투자를 한 거예요. Q1. 근데 일은 얼만큼 했어요? 내가 W만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열 효율을요 이렇게 적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내가 그리고 식을 알고 있잖아. 이 W는 넘겨보세요. Q1-Q2라고 쓸 수가 있죠. 그 얘는 Q1분의 Q1-Q2가 됩니다. 이거 정리해 볼까요? 뭐라고 쓸 수 있어? 1- Q1분의 Q2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 뭐 열 효율 관련된 걸 구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적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통 뭘 곱하냐면요, 100을 곱하시고 뒤에다가 %를 곱하시면은 그게 열 효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긴 한데, 내가 이 열 효율이 이론적으로 가장 최대치를 뽑아낼 수 있는 열기관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걸 카르노 열기관이라고 불러요. 카르노 열기관. 이 카르노 열기관에서는 열 효율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똑같이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1-T1분의 T2라고 적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T1과 T2는 각각 고온체에서 온도랑 저온체에서 온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열과 온도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카르노 열기관 같은 경우는 얘를 온도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효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1-T1분의 T2 이렇게 적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요, 지금 제가 어디 적어놨냐면 교재 그 특강 부분 보이시죠? 81페이지. 이거는 제가 따로 그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절대로 이 열 효율은요, 아까 뭐라 했어? 100%가 될 수가 없다 했죠. 왜 그런 거야? 내가 반드시 이 Q2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닌 이상은 절대로 이 값이 1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 효율이 100%인 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없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연구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구기관. 이 연구기관은 뭐냐면요,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연구기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무한동력 장치라는 거 들어보셨죠? 무한동력 장치.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연구기관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연구기관은요, 실제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구기관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일종 연구기관. 일종 연구기관. 그리고 제2종 연구기관. 그래서 이게 지금 교재에도 제가 그림을 좀 수록을 해놨거든요. 자, 이 일종 연구기관은 뭐냐면요, 지금 이거 그림 보시면 톱니바퀴 공 달려있는 거 보여요? 이것도 뭐 유튜브 같은 데 영상 쳐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이게 탁 돌아가면서 바퀴가 살짝 회전하고, 그리고 또 이게 툭 떨어지면서 바퀴가 회전하고, 그러니까 무한대로 바퀴가 이렇게 회전해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건데, 얘는 왜 불가능하냐면 연력학 1법칙에 위배가 돼요. 연력학 1법칙, 제1법칙에 위배가 됩니다. 이 1법칙이 뭐였어요?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어떤 Q를 넣어주면은 내부 에너지랑 1로 분산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다 봐보세요. 내가 일을 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열량을 넣어줘야지만 내가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계속 일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내가 1만큼을 넣었는데 100만큼 일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일종 연구기관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종 연구기관은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열을 뱉어냈잖아요. 이거를 다시 고온체로 끌어다가 올려서,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올려서 한 번 더 일을 계속 반복해서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자는 게 2종 연구기관인데, 얘는 지금 봐보세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열은 항상 고온체에서 저온체로만 자발적으로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저온체에서 고온체로 열을 끌어올린다는 게 인위적인 개입이 없으면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종 연구기관은요, 연력학 몇 법칙을 위배된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위배됐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뭔가 뭐 수능에서는 거의 출제가 된 적이 없는 주제긴 하지만 옛날에는 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내신에서는 충분히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면서 학습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어느 부분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했냐면,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공식들, 아까 말하면 1, 내부 에너지, 이상기체 방정식, 연력학 1법칙에 대한 거 좀 강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과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분석하는 것들.
그래서 이 네 가지 과정 좀 강조를 드렸고, 그리고 이 법칙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하고 넘어간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그만큼 사실 그 중요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에 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험 출제되는 빈도나 난이도를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막 임의로 얘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걸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빈도나 난이도가 앞쪽이 조금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그 샘물하고 박물관에 있는 문제풀이 쭉 해서 올려드릴 예정인데, 지금 이 샘물 같은 경우는요 170번부터 173번 지금 보면 PV 그래프 보시면은 이렇게 PV 그래프가 나오고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순환. 요런 게 이제 최근 출제 경향이에요. 경향성.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4문제 연습하고 박물관에도 한 10문제 이상이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학습을 하시면서 좀 완벽하게 잘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들어주시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